어느덧 결혼식까지 8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주말마다 만나 스튜디오 사진을 고르고 혼수 가구를 보러 다녀야 할 시간이건만 우리의 주말은 숨막히는 침묵과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남자친구 민준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내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나날이었다. 민준은 며칠 전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을 폭발시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나에게 꽂혔다. 지영아, 나 이제 정말 못하겠어. 너랑 결혼 못할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봤지만 민준의 눈빛은 단단했다. 그에게서 흔들림이나 망설임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다. 실제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며 매달렸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이번에도 그리해야만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준아, 제발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 진짜 변할게. 너한테 맞춰서 노력할게. 믿어줘, 응. 나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에도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쳐서 포기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영아, 이젠 내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변할게, 노력할게. 그 말,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알아? 내가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나를 몰아붙일 때마다 그 뒤에는 항상 똑같은 사과와 똑같은 약속이 있었지.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너는 또다시 나를 의심하고 공격했어. 똑같은 패턴이었어. 단 한 번도 그 패턴을 벗어난 적이 없었어. 민준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이마를 감싸 쥐었다. 나도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불안해하는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내가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아서 그렇다고 내가 더 이해하고 감싸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영아, 그게 나를 파괴하고 있어. 내 삶이 너무 피폐해지는 것 같아. 매일 내 눈치를 보고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긴장하고 내가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내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게 이게 결혼을 앞둔 사람의 모습이니. 그의 말은 뼈 아팠다. 민준의 말이 모두 맞았기에 나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내 안에 불안형 안정애착이라는 모순된 심리가 나를 끊임없이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받을까 두려워 오히려 그를 밀어내는 행동을 반복하는 악순환. 나는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안정성을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먼저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방어기제를 가지고 있었다. 마치 내가 나를 떠나기 전에 내가 먼저 상처를 줄 거야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최근의 일은 특히 심각했다. 우리는 민준의 집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짐 정리를 도와주러 갔다가 민준의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나무 조각상을 발견했다. 아주 섬세하게 깎인 꽤 오래되어 보이는 조각상이었다. 별것 아닐 수도 있었지만 나의 불안감은 순식간에 활성화되었다. 민준아, 이거 뭐야? 누가 준 거야?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이미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민준은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다. 아, 그거?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이 준 건데. 그냥 기념품 같은 거야. 깊숙이 넣어둬서 있는 줄도 몰랐네. 오래전 만났던 사람. 그 네 단어가 나의 뇌를 폭발시켰다. 나의 불안 세포가 즉각적으로 최고 경고 상태에 돌입했다. 기념품. 기념품이라니? 헤어진 지 몇 년이나 됐는데 그런 걸 왜 아직도 가지고 있어? 그것도 아주 깊숙한 곳에. 잊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혹시 몰래 연락이라도 하고 있는 거 아냐? 나한테는 다 버렸다고 해놓고 이걸 숨겨뒀다는 건 나를 기만한 거잖아. 민주는 당황스러움과 어이없음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지영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정말 연락 안 해. 이걸 왜 숨겨? 그냥 짐 속에 섞여 있었던 거지. 내가 그걸 꺼내보면서 그 사람을 추억할 시간이 있을 것 같니? 그 사람 이름도 가물가물해. 거짓말. 찔리는 게 없으면 왜 그렇게 방어적으로 나와? 나한테 당장 버리라고 해. 내 눈앞에서 부숴버리라고. 나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내 안의 통제 욕구가 폭주했고
민준의 모든 행동과 말은 나를 향한 배신처럼 느껴졌다. 그 작은 나무 조각상은 순식간에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릴 핵폭탄이 되어버렸다. 민준은 그 순간 모든 것을 놓아버린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조각상을 들고 조용히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나를 향한 분노나 원망이 아니라 깊은 절망과 피로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 버릴게. 내가 원하니까. 하지만 지영아, 문제는 이 조각상이 아니야. 문제는 너의 이 지나친 의심과 공격적인 화법이야. 나는 내 남자친구가 아니라 내 의심을 입증해 보여야 하는 피의자 같아. 내가 왜 내 전 여자친구의 흔적 때문에 내 눈치를 보고 내 감정을 받아내야 해. 너는 나를 한 번도 존중한 적이 없어. 그날 이후 민주는 완전히 등을 돌렸다. 우리의 결혼 준비는 급브레이크가 걸렸고 그는 며칠 동안 나를 피했다. 전화는커녕 문자 메시지도 단답형으로만 보냈다. 불안감에 휩싸인 나는 그의 집 앞으로 찾아가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는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했고 그것은 민준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결국 그는 폭발했다. 넌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너를 신뢰할 수 없어.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관계는 싸울 만한 걸로 싸우는 게 아니야. 내 의심은 예측이 불가능해. 오는 전 여자친구의 물건이지만 내일은 내가 회사 여직원과의 점심 식사를 의심하고 모레는 내가 잠든 사이에 누군가와 몰래 연락한다고 의심하겠지. 나는 그 불안한 미래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내 인생이 너무 피폐해지는 것 같아. 그는 마지막 한마디로 나의 가슴을 완전히 찢어 놓았다. 나중에 너랑 결혼하고 분명 피눈물 흘릴 것 같아. 지금까지 너무 끌려만 다닌 것 같고 이젠 내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인 것 같다. 결혼식장도 내가 취소할게. 그의 완강한 태도는 내가 알던 민준이 아니었다. 지난번의 위기 때처럼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고 변하겠다고 맹세하면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면서도 결국 나를 안아주던 그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결심을 굳힌 장군의 그것이었다. 나는 10시간을 매달렸다. 카카오톡으로 장문의 반성문을 쓰고 전화해서 울며 빌고 그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봐 그의 집 앞에서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민주는 단호했다. 지영아, 내가 여기서 나를 붙잡고 100시간을 얘기해도 내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나는 너무나 잘 알아.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내 시험대에 오르고 싶지 않아. 내 감정은 이미 바닥났어. 나는 결국 무릎을 꿇었다. 정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의 단호함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나의 이기적인 행동이 우리 관계를 얼마나 병들게 했는지 깨달았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말이 모두 진실이었다는 것을. 알겠어, 민준아. 내 마음이 그렇게까지 굳어진 거라면 내가 받아들일게. 너를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해. 내가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서자 오히려 민준이 잠시 혼란스러워하는 듯했다. 그는 긴 한숨을 쉬더니 잠시 후 전화가 걸려왔다. 지영아, 우선 결혼 관련한 나머지 취소하지 말고 있어봐. 너무 감정적으로 내린 판단 같기도 하네. 당장 내일은 말고 수요일에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 그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절망하는 모습에 잠시 마음이 약해진 걸까? 그가 준 짧은 유예 기간은 나에게 일말의 희망을 주면서도 동시에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수요일까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나의 삶은 이 불안한 기다림 속에서 완전히 정지된 것만 같았다. 나의 딜레마. 나는 민준이 파혼을 결심한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안다. 그의 피폐해지는 삶이라는 표현은 나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로 인해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니. 이보다 더 큰 죄책감이 있을까. 하지만 내 안의 불안형 애착은 끊임없이 민준을 붙잡으라고 속삭인다. 이 사람을 놓치면 너는 영원히 혼자일 거야. 이 사람만큼 너를 이해하고 받아줄 사람은 없어. 다시 만날 때까지 너는 미친 듯이 노력해서 변한 모습을 보여주면 돼. 나는 지난 며칠 동안 내 행동을 복귀했다. 결혼을 약속한 후
나는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이 완벽한 관계가 곧 깨질 것이다라는 예감, 민준이 곧 나에게 질려 떠나갈 것이다라는 공포가 나를 짓눌렀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민준을 시험했다. 그의 핸드폰을 몰래 보려고 시도하고 회식 후 기가 시간을 꼬치꼬치 캐물었다. 그가 조금이라도 피곤해 보이거나 나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면 나는 공격적인 화법으로 그를 몰아붙였다. 하루는 민준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며칠 밤샘 근무를 하고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피로로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평소라면 나에게 애정을 담아 먼저 눈을 맞추던 그였는데 그날은 유독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민준아, 정말 힘들었겠다. 가서 푹 쉬어. 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나의 불안은 그 상황을 민준이 나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는 증거로 해석했다. 민준아, 너 오늘 왜 이렇게 눈을 피해? 왜 내 눈 똑바로 못 봐? 나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를 추궁했다. 무슨 일 있어? 찔리는 게 있는 사람이 보통 눈을 피하는 거 알지? 너 오늘 하루 종일 누구랑 뭐 했어? 나한테 말 못할 비밀이라도 생겼어. 민주는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지영아, 나 어제 오늘 잠을 2시간도 못 잤어. 눈이 너무 피곤해서 제대로 뜨지도 못하겠고 내 얼굴 볼 힘도 없어. 제발 오늘은 좀 쉬게 해줘. 내 의심에 대답해 줄 에너지도 없어. 피곤하다는 게 말이 돼? 피곤해도 여자친구 얼굴은 똑바로 볼 수 있는 거잖아.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분명 나한테 숨기는 게 있다는 뜻이겠지. 결국 민주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그가 나에게 보여준 가장 격렬한 저항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에게 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지영아, 나 정말 지쳤어.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의 불안을 해소해 줄 도구로 나를 사용하는 것 같아. 나는 내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헌신하고 사랑한다는 걸 매일 증명해야 하는 이 관계가 너무 힘들다. 나는 존중받고 싶어. 내가 나를 의심할 때마다 나는 너의 믿음을 얻기 위해 나 자신을 증명해야 해. 이게 건강한 결혼 생활의 시작일까? 나는 내 미래가 두려워. 나는 메시지를 읽고 충격을 받았다. 그의 말이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에게 달려갔고 며칠 동안 매달렸다. 그리고 그가 다시 받아주었을 때 나는 진심으로 변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나의 다짐은 늘 일시적이었다. 불안이 활성화되면 모든 이성적인 생각은 마비되고 나의 감정만이 나를 지배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없었다. 수요일의 재회. 수요일 우리는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강가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나는 그와의 재회가 마치 최종 선고를 기다리는 재판 같았다. 며칠 동안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내가 변할 수 없다면 민준을 위해 파혼을 결심하는 게 맞을까? 파혼하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나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민준을 기다렸다. 테이블 위에는 내가 며칠 동안 밤새 적은 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문이 아니었다. 나의 불안형 애착의 근원, 내가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잘못, 그리고 앞으로 내가 심리 상담과 인지행동 치료를 받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담겨 있었다.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다. 그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그 모습이었지만 이전의 부드러움과 다정함은 사라지고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다. 아서 민준아. 응 지영아. 우린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나의 편지가 놓여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보지 않았다.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가의 잔잔한 물결 소리마저 우리 사이의 정적을 깨뜨리지 못했다. 민준아, 일단 내가 할 말이 있어.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게. 내가 너를 의심하고 함부로 대하고 존중하지 않았던 모든 순간들, 너의 피폐해진다는 말, 그 말이 나를 깨어나게 했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너를 파괴하고 있었던 거야. 이기적으로 내 감정만 생각했어.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다. 내가 내 불안함을 너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이제야 인정해. 그래서 어쩌면 내 말대로 너를 위해 내가 파혼을 결정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편지를 민준 쪽으로 밀었다. 이건 내가 며칠 동안 쓴 거야. 단순한 맹세가 아니야. 나는 오늘 이후로 당장 심리 상담을 받을 거야. 내 불안의 근원을 찾고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인지행동 치료를 시작할 계획이야. 나는 내가 없어도 나 스스로 안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너에게 의존해서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단단함을 찾을 거야. 민주는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의 시선은 편지지에 머물렀지만 그는 그것을 펼치지 않았다. 지영아, 나는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하려는 것을 알아. 하지만 내가 하는 모든 약속이 나에게는 또 다른 시험으로 느껴져. 내가 나에게 기회를 주면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그 말들이 나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와. 그는 편지를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아프도록 솔직했다. 나는 내가 변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지켜보는 심사위원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너의 남자친구이고 싶어. 지영아, 나는 내 불안함 때문에 너를 잃을까 두려운 게 아니야. 나는 내 불안함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잃을까 두려워. 내가 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내 삶의 중심을 잃어버릴까 봐 겁나. 민준의 말은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나는 항상 민준이 나를 버릴까 봐 두려워했지만 정작 민준은 내가 민준의 삶을 파괴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의 사랑이 그에게는 족쇄였던 것이다. 민준아,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장 내가 변했으니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는 건 너에게 너무 잔인한 것 같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가 정말로 나를 놓는다면 그 결정을 존중할게. 너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라면 내가 파혼을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이번만큼은 감정적으로 매달리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나의 불안함과 이별하고 민준에게서도 이별해야 했다. 민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무심히 톡톡 두드렸다. 지영아, 나는 지금 내가 너무 혼란스러워 보여. 내가 나를 잡고 싶어 하는 마음도 알겠고 동시에 내가 편안해지려면 너를 놓아줘야 한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 응, 나도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정말 바뀔 수 있는 사람인지 확신이 없어. 그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혼란스러워. 며칠 전에는 모든 걸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 결혼식 취소는 아직 안 했어. 그의 말은 다시 나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당겼다. 그러나 나는 그 희망에 매달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민준아, 결혼식 취소하는 게 맞아. 너한테 더 이상 끌려다니게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도 내가 완전히 바뀌기 전에는 너에게 돌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파혼하고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안정적인 사람이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하자. 어쩌면 그게 너에게 가장 좋은 배려일 것 같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그를 배려하는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했다. 나를 붙잡으려는 내 안의 불안을 억누르고 민준의 평화를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길을 택했다. 민준은 눈을 크게 떴다. 그는 내가 이렇게 담담하게 파혼을 받아들일 줄은 몰랐던 것 같았다. 지영아, 너 정말 파혼하자는 말이니? 응, 너를 위해서.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더 이상 너를 괴롭히고 싶지 않아. 우리가 헤어져서 내가 많이 힘들겠지만 너의 평안을 잃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혼자 힘든 게 맞아.
결혼식은 취소하자. 내가 할게. 민주는 한동안 나를 응시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긴 침묵 끝에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줘서 고마워. 그의 고맙다는 말은 나에게 비수처럼 박혔다. 내가 그에게 얼마나 큰 짐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짐을 덜어주겠다고 하니 그가 얼마나 안도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민준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나를 사랑해줘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이제 끝이었다. 내가 내린 결정이었다. 그러나 민준이 갑자기 나의 손목을 잡았다. 잠깐만, 지영아. 이렇게 끝내기엔 우리 추억이 너무 많잖아.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단호했던 결심이 나의 이성적인 파혼 선언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나를 놓지 못하고 있었다. 마치 그가 나에게서 도망치고 싶어 했지만 막상 내가 그에게서 먼저 떠나려고 하자 또다시 나를 붙잡는 것 같은 복잡한 상황이었다. 우리 딱 한 달만 시간을 갖자. 그 한 달 동안 너는 내 말대로 상담을 시작하고 나는 이 관계에 대한 나의 감정을 정리할게. 결혼 관련 모든 것은 그대로 둘게. 한 달 뒤에 다시 만나서 그때 다시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자. 그때도 내 마음이 같다면 나는 너의 결정을 따를게. 하지만 만약 내가 정말로 변할 수 있다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보여준다면 그때 다시 나에게 와줘. 민준의 제안은 나에게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파혼을 결심하고 이성적으로 물러나려 했던 나의 마음은 다시 거센 폭풍우 속으로 휘말렸다. 그는 나에게 한 달이라는 마지막 숙제를 던져준 것이다. 민준아, 그게 정말 괜찮겠어. 내가 너를 놓지 못하는 이 마음이 어쩌면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르겠어. 이 한 달 동안 너도 나에게서 잠시 떨어져서 너 자신을 돌봐. 그리고 내 안의 불안함과 싸워. 한 달 뒤에 다시 만나자. 그 전까지는 연락하지 말자. 서로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그가 나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나 스스로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한 달의 유예 기간. 그 안에 나는 불안형 애착의 굴레를 깨고 나 자신을 구원해야 했다. 알겠어, 민준아. 한 달 뒤에 내 앞에서 떳떳하게 다시 설 수 있도록 노력할게. 고마워. 나는 카페를 나섰다. 강가에는 해가 지고 있었다. 석연빛이 강물에 비치며 아름다운 오렌지색 물결을 만들고 있었다. 그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나는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복잡한 감정의 응어리가 터져 나오는 해방감 같은 것이었다. 한 달의 시간이 주어졌다. 나는 그 한 달 동안 나 자신을 찾아 떠나는 긴 여정을 시작해야 했다. 지영의 내면 애착 트라우마와의 대화. 집으로 돌아온 나는 짐을 풀지 않고 바로 상담센터를 예약했다. 다음 날부터 당장 상담을 시작하기로 했다. 나의 문제는 너무 심각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나는 내 방에 앉아 내 안의 불안과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다. 나의 불안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잦은 다툼과 불안정한 환경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언제나 버림받을까 두려웠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서 멀어지면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 패턴은 반복되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의 불안을 잠재워주는 안정 공급원이었다. 특히 민주는 매우 안정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그의 안정감은 처음에는 나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불안은 그 안정감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내 안의 목소리, 불안 민준이 너에게 정말 헌신적일까? 아니야. 그가 보여주는 안정적인 모습은 가짜일 거야. 언젠가는 너에게 질려서 떠날 거야. 봐, 그가 피곤해서 눈을 피했던 거 기억나지? 그건 너에게서 숨기는 게 있다는 증거야.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나의 이성, 새로운 목소리 잠깐.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는 밤샘 근무로 지쳐 있었을 뿐이야. 너는 그의 피곤함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왜곡했어. 너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것을 현실이라고 믿어버려. 내 안의 목소리에
불안 그럼 전 여자친구의 조각상은? 그건 왜 숨겼지? 너에게 거짓말하고 과거를 추억하고 있었다는 증거잖아. 내가 아니었으면 그는 영원히 그 물건을 버리지 않았을 거야. 너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아. 나의 이성, 새로운 목소리 민주는 그 물건을 잊고 있었다고 말했어. 그리고 내가 버리라고 했을 때 바로 버렸어. 그는 너를 사랑하고 너와의 결혼을 원했어. 너는 그가 했던 모든 헌신적인 행동은 무시하고 작은 하나의 실수나 오해만을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어. 그게 너의 불안형 예측이 작동하는 방식이야. 너는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거야. 나는 펜을 들고 나의 공격적인 화법 패턴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지레짐작 마인드 리딩 상대방의 행동을 내 불안에 맞춰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실제 상황 민준이 피곤해서 눈을 피한다. 나의 해석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슬래시 숨기는 게 있다. 흑백 논리 오르어너싱 싱킹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배신하거나 중간 지점이 없다. 실제 상황 전 여자친구의 물건을 발견함. 나의 반응 그는 나를 배신했다. 과거를 잊지 못했다. 감정적 추론, 이모셔널 리즈닝 내가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버린다. 나의 생각 나는 지금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 이 감정이 너무 강렬하니 민준이 나에게 큰 잘못을 한 게 분명해. 확대 해석 및 재앙화, 매그너퍼케이션 앤드 커테스트러파이징 작은 문제를 엄청나게 큰 재앙으로 부풀린다. 나의 말, 나중에 결혼하고 분명 피눈물 흘릴 것 같고 대시 나의 불안을 민준에게 투사해서 그를 죄책감에 빠지게 함. 내가 민준에게 퍼부었던 말들을 다시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다. 나는 민준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를 공격하는 감정 폭군이었던 것이다. 내가 그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민준의 말이 뼛속까지 이해되었다. 나는 그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나의 불안을 달래줄 대상,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봤던 것이다. 나는 민준에게 편지를 다시 쓰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다. 그 약속을 깨는 것은 다시 그를 압박하는 일이 될 터였다. 참아. 지금은 내 감정을 그에게 쏟아낼 때가 아니야. 내가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길은 너의 말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뿐이야.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한 달 동안의 목표를 설정했다. 지영의 한 달 목표. 주 3회 심리 상담 및 인지 행동치료, CBT 참여 나의 불안 유발 사고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정한다. 애착 불안 일지 작성, 불안이 활성화될 때마다 상황, 감정, 내가 취하고 싶은 행동, 그리고 그 행동 대신 내가 해야 할 이성적인 행동을 기록한다. 민준에게 연락하지 않기, 노 컨택트 룰 그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 혼자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한다. 이는 내가 독립된 자아를 갖는 훈련이 될 것이다. 나의 삶에 집중하기 잃어버렸던 취미와 커리어 개발에 집중하며 민준 외의 다른 곳에서 안정감과 성취감을 찾는다.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하지만 이 눈물은 이전과는 달랐다. 예전의 눈물은 민준에게 나를 붙잡아 달라고 호소하는 감정적인 무기였지만 지금의 눈물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결의와 그동안 민준에게 상처를 줬던 것에 대한 진정한 후회였다. 민준아, 한 달 뒤에 내가 너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그 지영이 아니라 내가 기댈 수 있고 너를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돌아갈게. 설령 내가 그때 나를 거부하더라도 나는 너의 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게. 나의 긴장이 성찰과 회복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 한 달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이자 어쩌면 나를 구원할 유일한 기회였다. 심리치료의 시작, 불안의 뿌리를 캐다. 민준과의 만남 이후 사흘 뒤 나는 약속했던 대로 심리상담센터를 찾았다.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그곳은 조용하고 아늑했다. 상담사 선아 씨는 차분하고 온화한 인상의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의 깊고 따뜻한 눈빛은 나의 긴장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었다. 지영 씨, 많이 힘드셨겠어요. 먼저 이렇게 스스로 상담을 결정하고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큰 발걸음을 떼신 거예요. 선아 씨의 첫마디에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나는 애써 감정을 추스르고 민준과의 관계, 나의 불안형 안정애착 패턴, 그리고 최근에 파온 위기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항상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밀어내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제가 먼저 그들을 공격하고 질리게 만들어요. 남자친구가 저에게 준 표현 그대로 저는 그를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그가 저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었지만 사실 저는 제가 변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요. 이 불안이라는 괴물이 저를 너무 강하게 지배해요. 선아 씨는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다. 지영 씨가 느끼는 불안은 애착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거예요. 안정적인 관계를 갈망하면서도 그 안정적인 관계가 깨질까 봐 끊임없이 상대방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패턴이죠. 이는 곧 상대방에게 내가 너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얼마나 충실한지 증명해 보라는 무언의 요구를 하는 것과 같아요. 민준 씨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낀 건 당연해요. 사랑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건 큰 심리적 고통이니까요. 그녀는 나에게 인지행동치료, CBT를 통해 나의 왜곡된 사고 패턴을 바꾸는 훈련을 하자고 제안했다. 지영 씨의 가장 큰 문제는 감정적 추론과 재앙화예요. 예를 들어 민준 씨가 눈을 피했을 때 지영 씨는 민준이 나에게 숨기는 게 있다고 느꼈고 그 느낌이 곧 사실이라고 단정해버렸죠. 우리는 이 연결고리를 끊을 거예요. 느낌과 사실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연습을 할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애착 불안 일지를 작성하는 연습을 시작했다. 내가 불안을 느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때 떠올랐던 자동적 사고, 오토매틱 소츠, 그 사고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증거와 반박 증거를 적는 훈련이었다. 상황 날짜 3주 전. 장소 민준의 집. 상황 민준의 서랍에서 전 여자친구가 준 나무 조각상을 발견함. 자동적 사고, 불안형 애착 활성화. 민준은 아직도 전 여자친구를 잊지 못했다. 그는 나를 기만했다.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이 결혼은 깨질 것이다. 나는 또다시 버림받을 것이다. 자동적 사고의 증거. 조각상이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다. 민준이 그 물건의 존재를 먼저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자동적 사고에 대한 반박 증거. 민준은 물건을 발견했을 때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다. 민준은 그 물건을 기념품이라고 설명했고 그것을 추억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민준은 그 물건 때문에 우리 관계를 깨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나중에 파혼을 언급한 것은 그 이후에 누적된 스트레스 때문이었음. 민준은 지난 2년 동안 나에게 헌신적이었고 결혼을 준비해왔다. 결론 및 새로운 사고. 민준이 조각상을 보관한 것은 부주의였을 수 있으나 나를 기만하거나 배신한 의도는 없었다. 나의 버려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그 상황을 극도의 위협으로 과장했다. 민준은 나를 사랑한다. 나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상담을 마치고 나왔을 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항상 느낌에 압도되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는데 이 일지를 통해 내 감정과 이성을 분리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았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이론이었다. 실제 불안이 활성화되었을 때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첫 번째 실현, 연락 금지를 깨고 싶은 유혹. 민준과 헤어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우리는 약속대로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이 일주일은 나에게 지옥 같았다. 매 순간 민준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확인하고 싶었고 그에게 나 잘 지내고 있어. 나 정말 변하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다. 특히 목요일 저녁, 나의 불안은 최고조에 달했다. 민준이 평소 친한 친구들과 함께 목요 모임을 갖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머릿속에서는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재생되었다. 내 안의 목소리 에이, 불안 민준이 지금 술을 마시고 있을 거야. 친구들이 분명 파혼 잘했다고 부추길 거야. 아니, 혹시 모임에 새로운 여자가 나타났을지도 몰라. 그가 너를 잊고 새로운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면 어쩌지? 당장 연락해서 그의 행적을 확인해야. 손은 이미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들었고 카카오톡 창을 열었다.
메시지를 입력하기 직전 나는 상담에서 배운 대로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의 이성 지영아, 지금 내 감정은 뭐니? 나의 대답 극도의 불안, 질투, 그리고 통제 욕구. 나의 이성 이 감정이 사실에 근거한 거니? 나의 대답 아니. 민준이 친구들을 만난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사실적 증거가 없어. 새로운 여자가 나타났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순전히 나의 상상이야. 나의 이성 만약 내가 지금 연락해서 민준을 추궁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나의 대답 민준은 약속을 깬 나에게 실망하고 다시 나를 믿지 못한다고 느끼겠지. 그는 더 멀리 도망가고 싶어 할 거야. 우리의 관계는 끝날 가능성이 높아져. 나는 간신히 손가락을 멈췄다. 그리고 애착 불안 일지를 펼쳤다. 상황을 날짜 한 주 후 목요일 저녁. 상황 민준이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있을 것을 아는 상황. 자동적 사고, 불안형 애착 활성화. 민준이 새로운 여자에게 관심 보일 것이다. 친구들이 파혼을 부추기고 있을 것이다. 반박 증거. 민준은 한 달 뒤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깨지 않을 것이다. 민준은 이 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자고 했지. 새로운 사람을 찾겠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 연락하는 것은 그에게 너는 여전히 불안하고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 파혼을 앞당기는 행동이다. 새로운 행동을 지금 당장 핸드폰을 끄고 상담에서 숙제로 받은 마음 챙김 명상, 마인드 팰리스 메디테이션을 10분 동안 한다. 민준에게 연락하는 대신 나의 불안을 스스로 조절하는 연습을 한다. 나는 힘겹게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조용한 음악을 틀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나는 불안하다. 나는 지금 민준에게 연락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낀다. 하지만 이 충동은 나의 과거 트라우마가 만든 허상이다. 나는 그 충동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불안을 스스로 견뎌낼 수 있다. 주문처럼 이 문장을 반복했다. 10분이 지났다.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강도는 현저히 약해졌다. 나는 민준에게 연락하려는 충동 대신 그 시간에 못다 했던 커리어 관련 자료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마침내 민준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의 불안을 스스로 조절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나에게는 엄청난 변화였다. 잃어버렸던 나의 자아 찾기. 다음 일주일은 좀 더 수월했다. 상담은 계속되었고 나는 나의 어린 시절 애착 경험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어머니가 자주 아프셨고 아버지는 늘 바쁘셨기에 어린 나는 내가 착하고 완벽해야만 부모님이 나를 돌봐줄 것이라고 믿었다. 이것이 안정적인 척하는 가면을 쓰게 했고 연애를 할 때도 상대방에게 완벽한 연인처럼 보이기 위해 애쓰다가 결국 불안이 폭발하는 지점에 도달했던 것이다. 선아 씨는 나에게 민준에게서 잠시 분리된 이 시간을 나 자신과 데이트하는 시간으로 삼으라고 조언했다. 나는 그동안 민준의 취향에 맞춰 접었던 나의 취미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나는 원래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지만 민준은 사진에 큰 관심이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놓았었다. 나는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들고 주말마다 서울의 골목골목을 누비기 시작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마음에 드는 풍경을 담았다. 어느 날 혼자 경복궁 근처를 걷다가 나는 문득 깨달았다. 민준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내 삶은 민준과의 관계에 종속되어 있지 않았다. 나의 즐거움은 나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다. 나는 필름 카메라의 셔터 소리, 현상된 사진을 받아볼 때의 설렘, 그리고 내가 찍은 사진에서 느껴지는 나만의 시선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나는 직장에서의 업무 외에 다른 곳에서 나라는 정체성과 성취감을 찾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나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더 이상 민준에게서 안정감을 구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내가 스스로 단단해지니 민준이 나를 떠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그를 사랑했지만 그가 없으면 내 삶은 무너진다는 이전의 절박함은 사라졌다. 상담 시간에 나는 선아 씨에게 이 변화를 이야기했다. 선아 씨,
예전에는 민준이 제 삶의 전부였어요. 그가 저를 떠나면 제가 죽을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민준이 없어도 저는 사진을 찍고 책을 읽고 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불안을 조절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변한 걸까요? 선아 씨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지영 씨,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해진 거예요. 애착 이론에서는 이것을 분리된 자아, 디퍼렌시에이티드 셀프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해요. 상대방과 하나가 되어야만 안정을 느끼는 융합된 자아 상태에서 벗어나 나는 나, 너는 너라는 경계를 만들고 나 스스로의 감정을 책임지는 상태로 가는 거죠. 지영 씨는 이제 민준 씨에게서 에너지를 빼앗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에너지를 채우고 민준 씨에게 건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녀는 나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만약 민준 씨가 한 달 뒤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해도 지영 씨는 이 회복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겠어요.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네, 이 회복은 민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스스로 안정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누구를 만나든 심지어 혼자 살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선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나의 진심을 응원했다. 지영 씨, 이제 한 달의 유예 기간이 거의 끝났네요. 이제는 마지막 숙제를 할 시간이에요. 민준 씨를 만나기 전에 그에게 진정한 사과와 감사를 전달하는 편지를 써야 해요. 하지만 이번 편지는 나를 받아달라는 호소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내가 나에게 준 사랑에 대한 감사만을 담아야 합니다. 마지막 편지, 호소 대신 존중을 담다. 나는 민준을 만나기 이틀 전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이전의 편지가 나의 변화를 약속하며 나를 붙잡아달라는 절박한 요청이었다면 이번 편지는 민준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담은 글이었다. 편지 발췌. 민준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우리에게 주어진 한 달이 끝났을 거야. 내가 이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을 때 나는 내 마음을 돌리기 위해 미친 듯이 노력하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시간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민준아, 내가 나에게 내 삶이 피폐해진다고 말했을 때 나는 내가 겪었을 고통의 깊이를 짐작도 못했어.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를 내 불안의 감옥에 가뒀고 끊임없이 너의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몰아붙였어.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나는 그때서야 내가 너를 얼마나 하찮게 대했는지 알았어. 너는 내 불안을 달래주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준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야. 나는 내가 전 여자친구의 조각상 때문에 괴로워하는 대신 내가 피곤해서 눈을 피했을 때 너를 피해자처럼 대했던 나의 모습을 사과할게. 내가 그동안 내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줘서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나 스스로를 치유하는 여정을 시작했어. 나의 불안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되었고 나의 감정을 나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 이제 나는 내가 없어도 나 혼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내가 나를 다시 받아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내가 만약 나를 용서하고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고 한다면 나는 너에게 건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할게. 더 이상 너를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않고 너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게. 하지만 내가 만약 이 관계를 끝내는 것이 너의 행복에 더 가깝다고 판단한다면 나는 너의 그 결정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일게. 너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라면 내가 너를 놓아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 지난 2년 동안 나를 사랑해줘서 나의 불안까지 감싸 안아주려 노력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부디 내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를 바라.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이제는 너를 존중하는 지영이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나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이 편지에는 더 이상 결혼이나 나의 고통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오직 민준의 감정과 민준의 평안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다. 나는 이 편지를 통해 나의 불안이 아닌 나의 진정한 사랑을 전달하고 싶었다. 이제 모든 것은 민준의 손에 달려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매달리거나
그의 결정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 그의 결정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한 달 전에 나보다 훨씬 단단하고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내일 나는 민준을 만난다. 이 만남이 우리의 마지막 데이트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다. 재회의 날 아침 평온을 유지하다. 약속 당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이 조금 떨렸다. 하지만 이전처럼 그 불안에 압도되어 패닉에 빠지지는 않았다. 나는 상담에서 배운 마음 챙김 명상을 30분 동안 했다. 이 감정은 일시적인 것이다. 나는 이 불안을 느낄 수 있지만 이 불안이 나를 조종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명상을 통해 나는 심박수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해숙했던 한 달 전의 나와 달리 나의 얼굴에는 건강한 생기가 돌았다. 나는 차분한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와 네이비색 스커트를 입었다. 내가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매달렸던 그날과는 전혀 다른 단정하고 안정적인 모습이었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나는 민준에게 보낼 메시지를 미리 작성했다. 물론 약속대로 그에게 보내지 않을 것이었다. 이 메시지는 내가 스스로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비상대책이었다. 만약 민준이 파혼을 통보한다면 나에게 보낼 메시지, 민준아, 내 결정을 존중해. 너를 괴롭혔던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 잘 지내. 절대 매달리거나 슬퍼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만약 민준이 다시 시작하자고 한다면 나에게 보낼 메시지, 민준아, 고마워. 너에게 건강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내가 아니라 너에게 초점을 맞춰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기뻐 날뛰거나 다시는 안 그럴게 같은 맹세를 하지 않는다. 이처럼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니 나의 마음은 훨씬 더 안정되었다. 나는 더 이상 민준의 반응에 종속되지 않고 나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약속 장소는 한 달 전과 같은 강가의 카페였다. 나는 약속 시간 정각에 도착했다. 민준은 이미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강물처럼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복잡했다. 그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그에게서 한 달 전의 절망적인 피로감이 아닌 깊은 사색과 고민의 흔적을 읽을 수 있었다. 민준아, 왔어. 나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응, 지영아. 앉아. 우린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한 달 전처럼 나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이미 봉투 안에 들어있는 상태였다. 나는 그 봉투를 민준에게 밀어주었다. 민준아, 이건 내가 읽어봤으면 좋겠어. 내 마지막 편지야. 내가 읽기 싫다면 안 읽어도 괜찮아. 하지만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너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들이 담겨 있어. 민준은 봉투를 들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뜯고 편지를 펼쳤다. 그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고 나는 그가 편지를 읽는 동안 말없이 커피 잔만 만지작거렸다. 나는 더 이상 그의 표정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나의 시선은 창밖의 잔잔한 강물에 고정되어 있었다. 편지를 읽는 내내 민준의 표정은 수많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놀라움, 후회,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읽을 때는 그의 눈가가 살짝 붉어지기도 했다. 그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그 봉투를 나의 맞은편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지영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약간은 떨렸다. 내 편지. 읽었어. 나를 괴롭히는 대신 나를 존중하고 이해하려 했다는 게 느껴져. 내가 행복하다면 너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너의 말. 내가 너에게 그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지난 한 달 동안 나도 많은 생각을 했어. 처음에는 너에게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정말 너와의 결혼을 원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그저 너의 불안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건지 헷갈리더라.
나는 너의 불안과 헤어지고 싶었던 거지. 너 자신과 헤어지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민준의 솔직한 고백은 나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그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영아, 나는 내가 변했다는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상담을 받고 노력했다는 것은 알지만 며칠 만에 수십 년 동안 형성된 애착 패턴이 바뀔 수는 없다는 것을 나도 알아. 내가 가장 두려운 건 우리가 다시 시작했을 때 내 불안이 또다시 폭발하고 나는 또다시 피해자로 돌아가는 거야. 그의 두려움은 지극히 현실적이었고 합리적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아, 나도 내 두려움을 이해해. 그리고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해. 나는 내게 나 이제 완벽하게 변했어. 그러니 다시 믿어줘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나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어. 나는 이제 내 감정을 존중하고 너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을 거야. 만약 내가 또다시 불안해져서 너를 공격하려고 한다면 나는 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대신 스스로 애착 불안 일지를 쓰고 내 감정을 나 스스로 책임질 거야. 너를 내 문제의 해결사로 만들지 않을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말을 이어갔다.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 해도 결혼이라는 최종 목표에 너무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한 달이라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건강하게 연애할 수 있는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확인하자. 나는 너를 존중하고 내가 이 관계를 끝내는 것이 너에게 평화를 준다면 나는 언제든 너의 결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나의 행복보다 너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진심으로 생각해. 민주는 나의 말을 듣고 마침내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한 달 전의 절망적인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과 안도감이 섞인 미소였다. 지영아,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그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나의 손을 잡았다. 나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나도 너를 여전히 사랑해, 지영아. 내가 파혼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을 때 나는 내가 너를 정말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어. 나는 내 불안함에 지쳤던 거지. 너와의 사랑에 지쳤던 게 아니었어. 지영아,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내 말대로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하자. 우리 결혼식 취소하지 말자. 아직 80일 가까이 남았으니까. 이 80일을 결혼 준비 기간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 기간이라고 생각하자. 너의 불안함이 다시 고개를 들 때 내가 스스로 그것을 조절하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줘. 내가 너를 의심하지 않도록 해줘.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민준이 나에게 준 마지막, 그리고 가장 소중한 기회였다. 고마워, 민준아. 정말 고마워. 너에게 짐이 되는 대신 너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게. 우리는 손을 잡고 강가를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한 달 전 이별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그 석양이 오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약속처럼 느껴졌다. 나는 민준에게 기대어 속삭였다. 우리 이제 다시 연애부터 시작하자. 그래, 지영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그의 대답에 나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나의 불안이라는 괴물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괴물과 싸울 무기와 용기를 갖게 되었다. 민준과의 이 관계는 이제 우리의 결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여정이 될 터였다. 부서진 하트 파혼을 앞둔 시간 3. 새로운 시작 불안과의 동거. 민준과의 재회는 우리의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 우리는 더 이상 결혼을 목전에 둔 예비 부부가 아니었다. 우리는 상담을 통해 회복 중인 불안형 애착을 가진 여자와 그녀의 파트너로서 존중과 신뢰를 회복하려는 남자라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돌아갔다. 결혼식까지 남은 80일은 이제 우리의 최종 점검 기간이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서로에게 별표 쌓인 건강한 연애 방식 별표 쌓인을 배우고 실천하기로 약속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바로 이것이었다.
불안을 상대방에게 투사하지 않는다. 재회 후 첫 주, 우리의 관계는 어색함과 조심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나는 민준에게 내가 지금 너의 어떤 행동을 의심하고 있는지를 숨기려고 했었고, 민준은 나에게 내가 내 불안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를 끊임없이 살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민준은 식사 내내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고, 나는 그 행동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전에 나라면 분명 왜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어? 나 몰래 연락하는 거 숨기는 거지. 라고 공격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애착 불안 일지 대시 두 주차. 상황 민준이 식사 중 핸드폰을 뒤집어 놓음. 자동적 사고, 불안 혹시 나한테 숨기는 메시지가 왔나? 내가 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다. 나를 속이고 있다. 심장 박동수 상승, 목이 마름. 감정 의심, 불안, 약간의 분노. 이성적 반박 증거. 민준은 나와 있을 때 핸드폰을 잘 보지 않는 편이었다. 핸드폰을 뒤집어 놓는 것은 식사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만약 숨기는 것이 있었다면 아예 가방에 넣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의 행동을 통제하려 들면 관계는 다시 파국으로 치닫는다. 결론 및 행동, 나의 불안은 나의 문제다. 민준의 행동을 그의 의도와 연결하지 않는다. 지금은 그와의 대화에 집중한다. 행동 핸드폰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민준에게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일 없었어? 라고 물어 대화를 이어감. 나는 애써 밝게 웃으며 민준에게 회사 이야기를 물었다. 민준은 약간 놀란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 팀 회식 얘기를 하다가 부장님이 옛날에 겪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너도 들으면 재밌을 거야. 민준은 즐겁게 이야기했고 나는 그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우리는 오랜만에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사를 마치고 나올 때 민준이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영아, 너 오늘 정말 편안해 보인다. 고마워. 내가 핸드폰 뒤집어 놓은 거 신경 안 써줘서. 나는 놀라서 민준을 바라봤다. 그는 나의 불안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내가 혹시라도 의심할까봐 내가 일부러 핸드폰을 뒤집어 놓은 것도 있어. 하지만 내가 나를 믿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줘서 정말 고마워. 나를 존중해 주는 것 같았어. 그 순간 나는 큰 감동을 받았다. 내가 그를 존중하자 그 역시 나를 깊이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존중은 상호적인 것이었다. 나의 불안이 그를 공격할 때 그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벽을 세웠지만 내가 그를 믿어주자 그는 기꺼이 그 벽을 허물고 나에게 다가왔다. 상담의 심화 경계와 안전 기지. 주 3회씩 진행되던 상담은 나의 내면 깊숙한 곳을 탐색했다. 선아 씨는 이제 나에게 경계 설정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지영 씨가 민준 씨에게 했던 공격적인 행동들은 사실 경계 침범이었어요. 민준 씨의 사적인 공간, 핸드폰, 전 여자친구의 물건에 침입해서 그의 자율성을 훼손했죠.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이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때 가능해요. 민준 씨의 감정은 민준 씨의 것이고 지영 씨의 감정은 지영 씨의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책임지려 하거나 상대방의 행동을 나의 불안 해소를 위해 통제하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불안이 밀려올 때 민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강한 방법에 대해서도 연습했다. 나쁜 요청, 너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분명 숨기는 거 있지. 공격, 비난, 의심투사. 좋은 요청, 경계를 존중하는 방식, 민준아. 내가 늦으니까 나도 모르게 불안한 감정이 올라와서 힘들어. 혹시 괜찮다면 도착해서 바로 연락해 줄 수 있을까? 내 상황을 알아야 내 감정을 조절하기 쉬울 것 같아. 나의 감정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 나는 이 새로운 화법을 일상에서 적용하기 시작했다. 하룬 민준이 회식 때문에 예상보다 1시간 늦게 귀가했다.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상담 내용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 이 불안을 민준에게 떠넘기지 않고 내 스스로 조절할 것이다. 민준이 도착했을 때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민준아, 회식 늦게까지 하느라 힘들었지? 피곤해 보이네. 민준은 미안한 표정으로 나를 안아주었다. 미안해, 지영아. 연락한다는 게 깜빡했어. 내가 걱정했을 텐데. 응, 사실 좀 불안했어. 하지만 내가 나에게 연락하지 않은 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회식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계속 상기했어. 나는 솔직하게 나의 감정을 전달했다. 다음번에는 혹시 늦어질 것 같으면 짧게라도 메시지 하나만 남겨줄 수 있을까? 나 스스로 불안을 조절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민주는 나의 요청에 흔쾌히 응했다. 물론이지, 지영아. 내가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해 주니 내가 정말 고마워. 너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할게. 이 대화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전에는 갈등으로 번졌을 상황이 이제는 신뢰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민주는 나의 감정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났고 나는 내가 불안을 극복하려는 노력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안전 기지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내가 불안할 때 민주는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나의 감정을 들어주었고 내가 그를 존중할 때 민주는 기꺼이 나에게 더 많은 안정감을 제공해 주었다. 결혼 준비의 재개 불안과의 공존. 결혼식까지는 이제 50일 정도가 남았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미루어 두었던 결혼 준비를 재개했다. 웨딩드레스 가봉, 청첩장 디자인 선택, 신혼여행지 예약 등. 이 모든 과정은 또 다른 불안 유발 상황이었다. 특히 드레스 가봉을 하러 갔을 때 나의 불안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다. 내가 고른 드레스가 민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쩌지? 만약 그가 예전에 만났던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 어쩌지? 드레스를 갈아입고 커튼을 열었을 때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영아, 정말 아름답다. 이전의 나라면 여기서 만족하지 못했을 것이다. 정말 아름답다고? 대충 하는 말 아니야? 혹시 전에 만났던 사람이 입었던 드레스랑 비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도 스스로의 불안과 싸웠다. 애착 불안 일지 대시 내 주차. 상황 민준이 드레스를 보고 정말 아름답다고 말함. 자동적 사고, 불안 혹시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 나를 안심시키려는 거짓말이다. 감정 의심, 불안, 이성적 반박 증거. 민준의 눈빛은 진심으로 감동한 표정이었다. 연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맑았다. 민준은 나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솔직함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틀어질 뻔했다. 내가 그의 진심을 의심하는 것은 그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결론 및 행동, 그의 칭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는 활짝 웃으며 민준에게 다가갔다. 고마워, 민준아. 내 눈에 아름답게 보여서 정말 기뻐. 그리고는 민준의 팔짱을 꼈다. 이전처럼 그의 진심을 파헤치려 캐묻는 대신 그의 칭찬을 순수하게 즐겼다. 민준은 나의 반응에 놀란 듯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지영아, 너 정말 이 드레스가 마음에 드는구나.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정말 좋다. 그는 나의 행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 나 역시 그의 칭찬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우리는 그날 단순한 드레스 선택을 넘어 서로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두 번째 큰 시련 과거의 그림자. 결혼식까지 3주가 남았을 무렵 나의 회복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 신혼집 정리를 위해 민준과 함께 그의 짐을 옮기던 중이었다. 민준의 오래된 책 상자 속에서 낡은 편지 뭉치 하나가 발견되었다. 펼쳐보니 그것은 민준이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와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들이었다. 순간 나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했다. 애착 불안의 괴물이 다시 한번 나의 내면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내 안의 목소리 에이, 불안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전 여자친구의 흔적을 또 숨기고 있었잖아. 지난번의 조각상보다 더 심해. 편지 뭉치라니. 그는 과거를 잊지 못하고 있는 거야. 나를 속였어. 이 결혼은 절대로 안 돼.
분노와 배신감이 나의 전신을 휩쓸었다. 나는 편지 뭉치를 집어 던지고 민준에게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나의 손은 떨렸지만 이 순간이 바로 내가 지난 7주 동안 노력했던 모든 것을 증명할 최종 시험대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편지 뭉치를 든 채 천천히 자리에 주저앉았다. 민주는 나의 표정을 보고 사태를 직감했다. 지영아, 그거 미안해. 정말 미처 버리지 못했나 봐. 오래된 박스라서. 그의 변명은 나의 불안을 더욱 자극했다. 미처 버리지 못했다니? 일부러 숨긴 게 아니야. 나는 심호흡을 했다. 깊게, 천천히. 선아 씨가 가르쳐 준 호흡법을 적용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이것을 3번 반복했다. 나의 감정이 조금 가라앉았다. 나는 편지 뭉치를 들고 민준을 쳐다봤다. 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민준아, 지금 내 마음은 너를 향해 소리치고 이 편지를 당장 내 눈앞에서 불태워버리라고 말하고 싶어. 나는 지금 너무나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껴. 나는 나의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전달했다. 하지만 이전처럼 비난이나 공격적인 의심을 섞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나를 속였다고 단정하지 않을 거야. 나는 지난 7주 동안 내가 나에게 얼마나 헌신했고 노력했는지 알고 있어. 내가 이 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나를 덜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알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뭉치를 민준에게 내밀었다. 민준아, 이건 내 사적인 영역이야. 나는 내 허락 없이 이 편지를 읽지 않을 거고 내게 이 편지를 당장 버리라고 명령하지도 않을 거야. 너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할게. 하지만 나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보고 싶어. 이 편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나에게는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 같아. 나는 나의 불안을 민준에게 투사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히 전달하고 이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민준에게 완전히 넘겼다. 나는 그의 자율성을 존중했고 그 대신 신뢰를 요구했다. 민준은 편지 뭉치와 나를 번갈아 바라봤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반응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민준은 천천히 나의 손에서 편지 뭉치를 받아 들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편지 뭉치를 찢기 시작했다. 한 장 한 장, 그는 망설임 없이,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그것들을 찢었다. 그리고는 찢어진 조각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지영아. 민준은 나를 안아주었다. 그의 포옹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했다. 내가 나를 존중해 준 것처럼 나도 너를 존중해. 이 편지들은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어. 나에게 중요한 건 지금의 너와 우리의 미래뿐이야. 그는 나를 안은 채 속삭였다. 너 정말 대단하다, 지영아. 내가 내 불안과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나는 너를 완전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내가 나의 불안을 이겨냈다는 성취감, 그리고 민준과의 신뢰를 회복했다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우리는 이 최악의 위기를 우리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전환점으로 만들어냈다. 상담의 종결과 새로운 시작. 결혼식 일주일 전, 나는 선아 씨와의 마지막 상담을 진행했다. 지영 씨, 이제는 지영 씨가 민준 씨에게 기대는 불안형에서 벗어나 안정형 애착의 단계로 들어섰다고 판단해도 될 것 같아요. 선아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정말요? 아직도 불안할 때가 많은데요.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불가능해요.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도 불안을 느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불안이 관계를 깨뜨릴 것이라고 재앙화하지 않고 그 불안을 스스로 책임지고 조절해요. 지영 씨가 마지막 시련이었던 편지 뭉치 사건을 다룬 방식은 완벽한 안정형 애착의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었죠. 이는 스스로 단단해졌다는 증거예요.
선아 씨는 나에게 졸업 선물이라며 작은 노트를 건네주었다. 그 안에는 내가 7주 동안 썼던 애착 불안 일지의 요약본이 담겨 있었다. 지영 씨, 이제 민준 씨와의 결혼을 망설이지 마세요. 지영 씨는 민준 씨가 사랑했던 그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불안은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노트를 펼쳐보세요. 지영 씨가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나 많은 위기를 극복했는지 기억하세요. 이제 지영 씨의 안전기지는 민준 씨가 아니라 지영 씨의 내면이에요. 나는 선아 씨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나의 심리적 어머니이자 나를 구원한 치료사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나 오늘 마지막 상담 끝났어. 정말? 축하해, 지영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민준아, 우리 결혼식까지 일주일 남았잖아. 나 이제 하나도 안 불안해. 이제는 정말 너와의 결혼이 기대돼. 나도 그래, 지영아. 이제는 내가 나를 믿는다는 것을 알겠어. 내가 편안해진 만큼 나도 내 삶이 다시 활력을 찾았어. 너를 만나기 전에 내가 된 것 같아. 우리는 그날 저녁 결혼을 앞둔 연인들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 우리의 대화는 더 이상 과거의 불안이나 다툼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함께 꾸려나갈 미래의 희망과 계획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민준과의 관계가 흔들렸던 것은 우리가 서로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의 자아가 단단해지자 민준과의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파혼 직전까지 갔던 우리의 위기는 우리에게 가장 혹독했지만 동시에 가장 값진 성장통이었다. 우리는 이 기간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존중이 무엇인지를 몸소 배울 수 있었다. 결혼식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뤄낸 회복과 성장의 기념식이 될 터였다. 부서진 하트 파혼을 앞둔 시간사. 결혼식 전야 평온과 설렘의 밤. 결혼식 전날 밤 나는 혼자 신혼집으로 먼저 와서 짐 정리를 하고 있었다. 민주는 친구들과 따로 밤을 보낸다고 했다. 이전의 나라면 이 상황에서 또다시 불안의 늪에 빠졌을 것이다. 왜 하필 오늘 밤에 친구들과? 나 몰래 파티라도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혹시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다. 나는 차분히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잘 지내고 있어? 친구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어. 민준은 유쾌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지영아. 우리 지금 건전하게 미래의 남편 역할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하고 있지. 너는? 혼자 신혼집에서 무섭지 않아? 괜찮아. 나 지금 우리 둘이 쓸 서재의 책 정리하고 있어. 오랜만에 카메라 꺼내서 내가 좋아하는 풍경도 몇 장 찍고 나 혼자만의 시간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됐잖아. 나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 맞네. 우리 지영이 이제 혼자서도 세상을 구할 기세지. 정말 대견하다. 민주는 진심으로 칭찬했다. 지영아, 너 정말 편안해 보인다. 내일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만나자. 너무 늦게 자지 말고. 응, 민준아. 너도 컨디션 조절 잘해. 사랑해.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한번 애착 불안 일지를 펼쳤다. 애착 불안 일지 대시 D-1 상황 결혼식 전날 밤 민준이 친구들과 외박 중 자동적 사고 불안 혹시 도망갈까 봐 걱정된다. 나에게 소홀하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감정 미세한 불안, 설렘, 이성적 반박 증거. 민주는 나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지난 80일 동안 내가 변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민준에게도 결혼 전 친구들과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그의 자율성이자 경계이다. 나는 이 불안을 민준에게 투사하는 대신 내가 좋아하는 일, 사진 정리, 독서, 전환할 수 있다. 결론 및 행동 민준의 시간을 존중하고 나의 시간을 온전히 즐긴다. 나는 침대 옆 스탠드 불빛 아래 조용히 책을 읽기 시작했다. 책에 집중하자 미세하게 남아있던 불안감마저 사라졌다. 나는 내일 민준과의 결혼이 아닌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나의 평화에 감사했다. 이 모든 과정이 민준이 나에게 준 두 번째 기회 덕분이었음을 잊지 않았다. 결혼식, 회복된 신뢰의 맹세. 결혼식 날 아침, 나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며 살짝 눈물을 글썽였다. 80일 전 나는 결혼을 앞두고 극도의 불안과 의심으로 피폐해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온한 신부였다. 나의 얼굴은 이전의 불안으로 가득 찼던 표정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빛나고 있었다. 신부 대기실에 민준이 들어섰을 때 나는 그에게 달려가 안기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이제는 그와의 건강한 경계를 유지해야 했다. 민준은 드레스를 입은 나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영아, 너 정말 예쁘다. 아니, 예쁘다는 말로는 부족해. 너의 눈빛이 너무 평온하고 단단해 보여서 정말 자랑스러워. 지난 80일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싸웠는지 알기 때문에 더 감격스럽다. 나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나를 믿어주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너는 나의 가장 훌륭한 파트너이자 가장 든든한 안전기지였어. 우리는 그 짧은 순간 눈빛만으로 지난 80일의 모든 고난과 노력을 공유했다. 결혼식은 감동적이었다. 특히 주례 선생님의 마지막 맹세 순서에서 우리는 미리 준비한 각자의 맹세문을 낭독했다. 민준의 맹세. 사랑하는 지영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는 남들이 겪지 않았을 만큼 혹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영아, 나는 내 불안함 때문에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의 진정한 노력과 변화를 보면서 나는 너를 믿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이제 나는 너를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않고 너의 모든 감정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든든한 남편이 될 것을 맹세합니다. 우리의 결혼은 지영이의 불안을 민준이가 책임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로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내 아내 지영아, 사랑해. 민준의 맹세가 끝나자 하객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민준은 나의 불안을 언급함으로써 우리의 힘든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관계가 얼마나 솔직하고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나의 맹세. 사랑하는 민준아. 나는 너를 잃을까 두려워. 너에게 상처를 주고 너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모든 것을 견뎌준 너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그리고 지난 80일 동안 내가 스스로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망치지 않고 나의 곁을 지켜준 너에게 깊이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너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단단한 아내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너를 비난하는 대신 스스로 그 감정을 책임지고 조절하는 성숙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나의 남편 민준아, 평생 너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아내가 되게. 사랑해. 나의 맹세는 변하겠다는 막연한 약속 대신 내가 스스로 나의 감정을 책임지겠다는 구체적인 다짐을 담고 있었다. 하객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에게 축복을 보냈다. 우리의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닌 한 사람의 고난 극복과 두 사람의 신뢰 회복을 기념하는 서사였다. 신혼여행 불안의 미세한 파동. 우리는 북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며칠 동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였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집중했고 미래에 대한 설렘을 나누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가끔 이는 미세한 파동과 같았다. 신혼여행 셋째 날, 민주는 현지에서 만난 대학 동창과 잠시 맥주를 마시기로 했다. 나는 호텔 방에서 혼자 있었다. 민준이 나간 지 2시간이 지났을 때 나의 핸드폰에 민준 씨가 사진을 게시했습니다라는 SNS 알림이 떴다. 사진 속에는 민준과 그의 친구, 그리고 낯선 여자 한 명이 함께 웃고 있었다. 민준의 대학 동창은 그 낯선 여자와 함께 여행 중이었던 것이다. 그 여자는 민준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순간 나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손이 차가워졌다. 내 아내 목소리 에이, 불안 봐. 내가 뭐라고 했어? 낯선 여자와 함께 있잖아.
왜 나한테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말 안 했지? 일부러 숨긴 거야. 그는 나를 존중하지 않아. 당장 전화해서 따져야 해. 지금 바로 돌아오라고 해야 해.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전화 아이콘을 누르기 직전 나는 상담에서 배운 5초의 정지를 실행했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침대 모서리에 앉아 심호흡을 시작했다. 나는 애착 불안 일지를 펼치는 대신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의 이성 지영아, 지금 내 불안의 근거는 뭐니? 나의 대답 민준 옆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다는 사진. 나의 이성 이 사실이 민준이 너를 배신했다는 증거이니? 나의 대답 아니. 친구의 동행일 뿐이다. 친구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다. 나의 이성 민준이 나에게 미리 그 여자에 대해 말해주지 않은 것이 너를 존중하지 않은 것일까? 나의 대답 아닐 수도 있다. 그냥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내가 불안해할까 봐 배려해서 말 안 했을 수도 있다. 나의 이성 내가 지금 전화해서 추궁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나의 대답 민준은 나의 통제와 의심에 실망할 것이다. 그는 다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것이다. 우리의 신뢰는 다시 깨진다. 나는 심호흡을 계속했다. 나의 불안이 통제되기 시작했다. 나는 민준에게 전화하는 대신 나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냈다. 나는 안전하다. 민준은 나를 사랑한다. 나는 민준을 믿는다. 나는 이 상황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30분이 지났을까?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영아, 미안. 좀 늦어질 것 같아. 친구의 여자친구도 합류했는데 다 같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혹시 너 혼자 지루하거나 불안하지는 않아?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민준아. 나도 짐 정리하고 책 읽고 있었어. 내 친구도 만났구나. 재미있게 놀고 너무 늦지 않게 들어와. 사진 봤는데 보기 좋더라. 응, 사진 올린 거 봤구나. 지영아,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말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동창의 여자친구야. 내가 불안해할까 봐 걱정했는데 괜찮다니 정말 고마워. 너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얼른 정리하고 갈게. 사랑해. 민주는 나의 평온한 반응에 놀라고 안심하는 듯했다. 그는 30분 뒤에 서둘러 호텔로 돌아왔다. 지영아, 미안해. 내가 오해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미리 자세히 말해주지 않아서 정말 미안해. 민주는 나를 껴안으며 말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아니야, 민준아. 내가 미안해할 일 아니야. 너에게도 사적인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나는 내가 오해하지 않도록 나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해. 내가 걱정해 줄 만큼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잖아. 우리는 그날 밤 이 사건을 통해 또 한 번 신뢰를 강화했다. 나는 나의 불안을 스스로 조절하는 힘을 증명했고, 민주는 나의 감정을 배려하여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우리는 이제 완벽한 안정형 애착의 궤도에 들어서고 있었다. 결혼 생활의 시작, 평화와 성장.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우리는 새로운 신혼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우리의 일상은 평온했다. 아침에 함께 식사를 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출근했다.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고 각자의 취미 생활을 존중했다. 민주는 나에게 완벽한 파트너였다. 그는 나의 심리 상담을 지지했고 내가 불안을 느낄 때마다 나를 비난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나의 감정을 들어주는 안전기지 역할을 충실히 해주었다. 하루는 내가 회사 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돌아왔다. 나는 그 스트레스를 민준에게 풀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오는 내가 나를 위로해 줘야 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너는 태평해? 나는 분노가 끌어올랐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바로 애착 불안 일지를 펼쳤다. 애착 불안 일지 대시, 온 3개월 차. 상황 회사 스트레스를 민준에게 풀고 싶은 충동. 자동적 사고, 불안 내가 힘든데 민준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나를 위로해 줘야 한다. 위로하지 않으면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감정, 분노, 서운함, 불안. 이성적 반박 증거. 민준은 내 스트레스의 근원이 아니다.
회사 스트레스를 민준에게 푸는 것은 감정 투사이며 부당한 공격이다. 민준은 나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 역시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쳐 있을 것이다. 나는 나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결론 및 행동 민준에게 나를 위로해 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나 오늘 회사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해. 오늘은 나에게 잠시 혼자 있을 시간을 줘라고 솔직하게 요청한다. 나는 침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섰다. 민준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민준아, 나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다. 응, 지영아. 알았어. 민준은 책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다. 나 오늘 회사에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해. 나도 모르게 이 스트레스를 너한테 풀고 싶어질까 봐 무서워. 오늘은 나에게 침실에서 혼자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30분만 줄 수 있을까? 30분 뒤에 내가 괜찮아지면 다시 나갈게. 민주는 나의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나를 껴안는 대신 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지영아, 너 정말 멋있다. 내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 물론이지. 30분 동안 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 그리고 만약 내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와. 나는 내 옆에 있을게. 나는 민준의 배려와 존중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는 나의 요청을 있는 그대로 존중했고 나에게 필요한 경계와 시간을 제공해 주었다. 30분 뒤 나는 완전히 감정을 정리하고 민준에게 돌아갔다. 우리는 그날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며 평화로운 저녁 시간을 보냈다. 과거의 연인에게 온 마지막 메시지. 결혼 1년 차. 우리의 결혼 생활은 안정되고 행복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불안형 애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지 않았다. 나는 나의 불안을 스스로 조절하고 민준에게 건강한 사랑을 주는 안정형 배우자가 되었다. 어느 날 민준의 핸드폰으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민준은 나에게 숨기지 않고 그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발신자는 민준의 전 여자친구였다. 그녀는 민준에게 결혼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민준아,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 지영 씨가 민준 씨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랄게. 내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영 씨에게도 항상 안정적이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라. 메시지를 읽는 순간 나는 잠깐 숨을 들이마셨다. 아주 미세한 그러나 익숙한 불안의 파동이 나를 스쳐 지나갔다. 이전의 나라면 이 메시지를 빌미로 민준을 추궁하고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캐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핸드폰을 돌려주었다. 고맙다고 답장해. 그리고 내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녀도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전해줘.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지영아, 너 정말 괜찮아. 응, 민준아. 괜찮아. 그녀의 축하는 진심인 것 같다. 그리고 내가 그녀의 안부를 묻는 것도 나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아. 너는 나에게 충분히 헌신하고 있고 나도 너를 믿어. 이제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 따위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잖아. 민주는 감격한 표정으로 나를 꼭 안아주었다. 사랑해, 지영아. 내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보여줘서 정말 고마워. 나는 내가 나의 아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 그는 그 자리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짧게 답장을 보냈다. 응, 축하 고마워. 너도 행복하게 잘 지내. 그리고 그는 다시 나를 바라보며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파혼 직전까지 갔던 그날을 회상했다. 지영아, 만약 그때 내가 파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전처럼 나에게 매달리고 소리쳤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내가 나를 위해 파혼도 결심하는 게 맞겠죠? 라고 물어봤던 그 순간 너는 너의 불안이 아닌 나의 평화를 선택했던 거야. 그 결단이 우리 둘 다를 살렸어. 나는 그의 품에 기대어 속삭였다. 응, 민준아. 나도 알아. 너를 사랑하는 것이 너를 괴롭히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 그리고 나 스스로 단단해지는 것이 우리 사랑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도.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낳은 결실인 이 평화로운 일상을 만끽했다. 파혼의 위기는 우리에게 가장 잔인한 시련이었지만
결국 우리를 가장 행복한 부부로 만들어 주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파혼을 앞둔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별표 쌓인 불안을 이겨낸 사랑의 연대기 별표 쌓인가 되었다. 민준과 지영의 대화. 결혼 1년 후 저녁 식사 중. 민준, 지영아, 오늘 회사에서 부장님이 그러시더라. 결혼하고 나서 얼굴이 더 좋아졌다고. 나도 인정. 요새 너 정말 보기 좋다. 지영 웃으며 나도 그래. 민준아, 너도 예전처럼 눈치를 보지 않으니까 얼굴에 웃음꽃이 피잖아. 예전엔 내 눈빛에 항상 피로와 경계가 있었는데. 민준, 내가 나를 믿어주니까 내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지. 사실 그때 결혼식 취소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정말 진심이었어. 내가 파혼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내가 처음으로 나를 존중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서 멈췄던 거야. 지영, 나도 알아. 내가 파혼을 결심한 것이 역설적으로 너를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완전히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개체임을 보여줬으니까. 민준, 맞아. 너는 그 한 달 동안 나에게 너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지영아, 우리의 결혼은 불안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라 불안을 이겨낸 자율적인 두 사람의 선택으로 시작된 거야. 지영, 응. 그리고 나에게는 내가 준 81의 시간이, 그리고 선아 씨의 상담이 인생의 전부였어. 이제 나는 내가 정말 바뀔 수 있는 사람인지 확신이 없어 고민하던 그때의 지영이에게 말해줄 수 있어. 별표 쌓인 너는 바뀔 수 있고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별표 쌓인고. 민준, 우리가 평생 함께해야 할 숙제는 이제 불안이 아니라 지영이의 불안이 올라올 때 민준이는 어떻게 경계를 유지하고 지지할 것인가. 그리고 지영이는 어떻게 그 불안을 스스로 책임질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아나가는 것일 거야. 지영, 우리 앞으로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아나가자. 나는 내 옆에서 너를 존중하며 나 스스로 단단하게 서 있을게. 민준은 나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키스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제 완벽한 평화와 함께 끝없는 성장을 약속하고 있었다. 다음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과 불안이 다시 찾아왔을 때의 성숙한 대처, 그리고 완전한 안정형 부부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립니다. 결혼 3년차 평화 속의 작은 파문. 민준과 지영은 결혼 3년차를 맞았다. 이들의 결혼 생활은 여전히 평화롭고 안정적이었다. 지영은 꾸준히 심리 상담을 병행하며 애착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했고, 이제 그녀의 내면은 단단하고 견고했다. 민준 역시 지영의 회복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더욱 성숙한 배우자로 성장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안정형 애착 관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이 늘 그렇듯 평온한 호수에도 작은 파문은 일기 마련이었다. 어느 날, 지영이 중요한 승진 시험을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시험 준비에 몰두했고 자연스레 민준과의 대화가 줄어들었다. 민준은 지영을 배려해 저녁 식사 후에도 조용히 서재에서 개인 시간을 보냈다. 이전의 지영이었다면 이 상황을 민준이 나에게 무관심하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해석했을 것이다. 그리고 불안이 폭발해 민준에게 감정을 쏟아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지영은 달랐다. 그녀는 민준의 조용한 배려를 무관심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익숙한 불안의 그림자가 살짝 고개를 들었다. 지영의 내면, 미세한 불안. 민준이 너무 조용하다. 혹시 나에게 지루함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시험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그가 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 미세한 불안은 지영의 심장을 조금 더 빠르게 뛰게 했지만 그녀는 이를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그녀는 즉시 서재로 가 민준에게 말을 걸어 자신의 감정을 전달했다. 민준아, 방해해서 미안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민준은 읽던 책을 덮고 지영을 따뜻하게 바라봤다. 물론이지, 지영아. 무슨 일이야? 요새 내가 시험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굴고
너한테 신경을 못 써주는 것 같아서 미안해. 그리고 내가 너무 조용하게 지내니까 나도 모르게 옛날의 불안감이 살짝 올라오더라. 내가 나에게 지루함을 느끼고 멀어지는 건 아닌지 아주 잠깐 걱정했어. 지영은 자신의 불안을 솔직하게 인정했지만 민준을 비난하거나 추궁하지 않았다. 단지 자신의 감정 상태를 보고했을 뿐이었다. 민준은 지영의 손을 잡았다. 지영아, 내가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것을 나에게 말해줘서 고마워. 내 불안은 내 감정이고 너는 그 감정을 나에게 투사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고 있잖아. 나는 내가 예민하게 군다고 지루함을 느끼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 내가 조용히 배려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이 중요한 시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 민주는 그녀의 감정을 경청했고 자신의 행동의 의도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는 안정형 관계에서 필수적인 투명한 소통이었다. 하지만 내 불안이 올라오는 것을 보니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배려만 했나 보다. 지영아, 내가 괜찮다면 우리 딱 30분만 거실에서 함께 앉아 있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좋으니 내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게. 지영은 눈물이 핑 돌았다. 민주는 이제 그녀의 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받지 않았음에도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안정기지를 제공해 주었다. 고마워, 민준아. 30분이면 충분해.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지영은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녀의 불안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의존적인 애착이 아닌 상호 존중 기반의 안정적인 연결이었다. 관계의 성숙, 갈등 해결의 새로운 공식.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갈등은 헤어짐으로 이어지지 않고 성장으로 이어졌다. 하루는 민준이 주말에 함께 가기로 했던 캠핑 일정을 회사 일 때문에 급히 취소해야 했다. 민준은 미안해하며 지영에게 말했다. 지영아, 정말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이번 주말 캠핑은 취소해야 할 것 같아. 내가 기대했던 거 아는데 어쩔 수 없게 됐어. 과거의 지영이었다면 회사 일 핑계 대지 마. 나랑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매번 나를 실망시키네 라며 분노를 폭발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지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알겠어, 민준아. 회사 일은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지. 나도 아쉽긴 하지만 내 일 먼저 잘 마무리해. 나도 이번 주말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밀린 숙제나 할게. 민준은 지영의 의외의 차분함에 안심했다. 고마워, 지영아. 내가 이렇게 이해해 주니 내가 마음이 편하다. 그러나 민준은 이내 지영의 표정이 살짝 어둡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지영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았다. 근데 지영아, 내가 괜찮다고는 했지만 혹시 조금이라도 서운한 마음은 없어? 솔직하게 말해줘도 괜찮아. 내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돼. 민준은 지영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지영은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응, 사실 좀 서운해. 지난주부터 캠핑만을 기다렸거든.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나를 또다시 밀어내는 것 같아서 아주 조금 서운한 감정이 올라왔어. 하지만 그건 너를 비난하는 감정이 아니라 그냥 내가 느끼는 아쉬움이야. 아, 그랬구나. 내가 내 서운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네. 미안해, 지영아. 서운한 감정은 당연한 거야. 그럼 이렇게 하자. 이번 주말에는 캠핑은 못 가지만 내가 너를 위해 집에서 특별한 요리를 해줄게. 그리고 다음 주말에는 내가 모든 일정을 비우고 너랑 온전히 시간을 보낼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 지영은 미소를 지었다. 민준아, 내가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나를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워줘서 고마워. 나는 내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들의 갈등 해결 공식은 명확했다. 지영 감정적 폭발 대신 자신의 감정을 나의 서운함으로 명확하게 보고한다. 익스, 나는 서운함을 느껴, 가 아닌 나는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 민준 지영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 감정이 타당함을 인정한다. 익스, 내가 서운함을 느끼는 건 당연해. 함께 갈등의 원인, 캠핑 취소,
비난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신뢰를 강화한다. 이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은 단순한 연인이 아닌 삶의 고난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별표 쌓인 동료, 파트너, 별표 쌓인 이자 팀으로 거듭났다. 결혼 생활의 선물 아이 그리고 안전한 안정. 결혼 4년 차, 지영은 임신 소식을 알렸다. 아이를 갖는 것은 지영에게 또 하나의 거대한 심리적 숙제였다. 그녀는 자신이 불안형 애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같은 불안을 물려줄까 봐 두려워했다. 민준아, 나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만약 불안해져서 우리 아이를 통제하거나 내 감정의 아이를 종속시키면 어쩌지? 내가 우리 아이에게 상처를 주면 어쩌지? 지영의 불안은 현실적인 두려움이었다. 민준은 지영을 꼭 안아주었다. 지영아, 너는 이미 완벽한 엄마다. 내가 이토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걱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훌륭한 부모가 될 자질이 있다는 증거야. 과거의 너라면 이 두려움을 나에게 풀었겠지만 지금의 너는 스스로 이 두려움과 마주하고 있잖아. 그리고 지영아, 명심해. 너는 이제 불안형 애착을 가진 지영이 아니야. 너는 자신의 애착 문제를 완전히 인식하고 극복한 안정형 지영이야. 우리는 함께 이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안정감을 줄 수 있어. 우리가 서로에게 배웠던 존중과 자율성을 이 아이에게도 가르쳐 주자. 민준의 지지와 확신은 지영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임신 기간 동안 태교 일기를 쓰며 자신의 감정을 매일 기록했고,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민준과의 대화를 통해 해소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지영은 완벽한 안정형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그녀는 패닉에 빠지거나 아이의 행동을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행동을 그저 아이의 욕구로 받아들이고 차분하게 반응했다. 이는 그녀가 상담을 통해 얻었던 감정적 분리와 이성적 반응의 결과였다. 어느 날, 아이가 장난감을 던지며 떼를 썼다. 과거의 지영 가상, 너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너 지금 엄마 무시하는 거야? 당장 장난감 주워. 통제, 비난 현재의 지영,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는다. 공공아, 지금 화가 났구나. 하지만 장난감을 던지면 안 돼. 장난감도 아파. 내가 화난 감정은 괜찮지만 장난감을 던지는 행동은 안 돼. 감정 인정 후 행동에 대한 경계 설정. 민주는 이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지영은 자신의 불안을 완전히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육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었다. 에필로그 파혼의 위기가 남긴 교훈. 결혼 5년 차, 민준과 지영은 결혼 5주년 기념으로 처음 파혼의 위기를 맞았던 강가의 카페를 다시 찾았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놓여 있었고 창밖의 강물은 변함없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민준아, 여기서 우리 둘 다 파혼을 결심했었지. 내가 결혼식 취소를 통보했고 내가 그걸 받아들였던 곳. 지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아. 그때 나는 내 눈빛에서 절망을 봤고 너는 내 눈빛에서 피로를 봤었지. 민준이 지영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 내 눈빛은 평화로워. 그리고 나는 너를 보면서 완벽한 안정을 느껴. 나는 그때의 나에게 너무 고마워. 내가 너를 놓아주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이 사실 나 스스로를 구원했던 순간이었으니까. 내가 너의 평화를 위해 나를 희생하려 했을 때 역설적으로 나의 불안이 꺾였던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결혼은 결혼 80일 전 파혼 위기라는 잔인한 시련을 통해 만들어진 거야. 그 시련이 우리에게 신뢰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지. 지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꺼냈다. 그것은 그들이 한 달의 유예 기간 끝에 다시 만났을 때 지영이 민준에게 주었던 마지막 편지였다. 민준은 지난 5년 동안 이 편지를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하고 있었다. 민준아, 이제 이 편지를 태워버리자. 지영이 말했다. 왜? 이 편지는 우리의 과거의 지영이 썼던 마지막 유언장 같다. 너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지.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깊이 연결되어 있어. 이 편지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민주는 지영의 손을 잡았다. 좋아. 우리의 불안했던 과거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기념하자. 그들은 함께 카페를 나와 강가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편지를 조용히 태웠다. 편지 봉투가 타오르며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연기는 마치 지영의 과거 불안과 민준의 고통이 하늘로 날아가는 듯했다. 불꽃이 완전히 사그라진 후 지영은 민준의 품에 안겼다. 민준아, 사랑해. 우리의 삶을 다시 되찾아줘서 고마워. 우리의 결혼은 파혼하지 않아서 다행이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파혼의 위기가 우리를 성장시켰다는 이야기로 영원히 기억될 거야. 나도 사랑해, 지영아.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결혼 81점 파혼 위기가 아니라 영원한 안정과 사랑을 찾은 이야기로 다시 쓰여질 거야. 민준과 지영은 서로를 깊이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불안의 그림자는 없었다.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강가를 걸었다. 저물어가는 태양 아래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길게 이어졌다. 이들의 결혼 생활은 이제 완벽한 행복과 끝없는 성장의 여정을 예고하고 있었다.